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난은 생각의 가난이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어릴 적 우리 집은 하루 3끼를 버티기도 힘들었다. 겨울이면 방 안에 물이 얼고 여름이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보리죽을 떠먹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집에서도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이 일은 배신하지 않는다. 새벽이면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해가 뜨기도 전에 우리는 들판으로 나갔다. 땅은 정직했다. 심은 만큼 거두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다. 땀을 아무리 흘려도 돈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때 나는 묻기 시작했다. 왜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도 가난한가? 답은 단순했다. 그들은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방향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걸 깨닫는데 반평생이 걸렸다. 돈은 땀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였다.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숙소라 부를 곳도 없었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는 인력시장의 젊은 노동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는 남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봤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찾았지만 나는 배우기 위해 일을 찾았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처럼 일꾼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왜 거래처에게 신뢰를 얻을까? 하루의 품삯보다 그런 질문이 더 중요했다. 그것이 내 첫 번째 부의 공부였다.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원리를 배우는 학교였다. 나는 현장에서 모든 걸 관찰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도 늘 허덕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도 돈이 모였다. 차이는 태도였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얻으면 쓴다. 부자는 돈을 얻으면 남긴다. 가난한 사람은 불안해서 돈을 움켜쥔다. 부자는 믿기 때문에 돈을 흘린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돈에 대한 감정이었다. 나는 가난했지만 돈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했다. 돈을 미워하지 않고 존중했다. 돈은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다만 두려워하는 사람 곁에는 머물지 않는다. 어느 날 나는 공사 현장에서 작은 일을 맡았다. 시멘트를 나르고 자재를 정리하는 단순한 일이었다. 그날 비가 내렸다. 다른 사람들은 비를 피해 지붕 밑으로 숨어들었지만 나는 끝까지 일을 마쳤다. 그 모습을 본 현장 감독이 나를 불렀다. 젊은이, 이름이 뭐야? 정주영입니다. 왜 혼자 그렇게 버티나? 나는 대답했다. 일은 돈보다 사람의 신뢰를 줍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다. 내일부터 너한테 일을 맡기겠다. 그날 나는 배웠다. 돈은 손으로 벌지만 신용은 태도로 번다. 그리고 신용은 언젠가 반드시 돈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돈을 남기는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였다. 그들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흘려보내지만 성실한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다. 그리고 배움에 목마른 사람은 기회를 만든다. 나는 그 세 번째 부류가 되기로 했다. 남들이 돈을 세고 있을 때 나는 배웠다. 남들이 오늘을 고민할 때 나는 내일을 준비했다. 그 태도가 내 인생의 자산이 되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 돈은 일하는 손보다 생각하는 머리를 따른다.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그 말이 진리였다. 아무리 땀을 흘려도 생각이 짧으면 돈은 남지 않는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일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걸 깨달은 뒤로 단순히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어떻게 벌었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루를 마칠 때마다 수첩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신뢰를 벌었는가 아니면 돈만 벌었는가? 그 질문이 내 태도를 바꿨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을 대하는 자세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나는 돈을 신성하게 여겼다. 돈은 인간의 땀과 약속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걸 함부로 다루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절반을 저축했다. 단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번 돈이 나를 지키게 하자는 약속이었다. 그 돈은 얼마 안 되었지만 나에겐 첫 번째 자산이었다. 나는 이후로도 늘 똑같이 말했다. 돈은 노력으로 벌지만 태도로 남는다. 땀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태도 없는 노동은 잠시의 소득만 남긴다. 그러나 올바른 태도는 평생의 자산을 남긴다.
나는 인생의 첫 번째 원칙을 그렇게 세웠다. 가난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가 변할 때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 그때부터 나는 돈을 단순히 버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공식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돈이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진짜 자산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세워야 할 원칙이 있었다. 나는 그걸 피와 땀으로 배웠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말해주겠다. 돈은 벌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돈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평생 이 차이를 직접 보았다. 수많은 사람이 일생을 일하고도 손에 남은 게 없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소득만 만들었지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 소득은 땀의 결과지만 자산은 원칙의 결과다. 원칙 없는 돈은 물 위의 기름과 같다. 번쩍이지만 스며들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내 인생의 두 번째 공식으로 삼았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진 것은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약속을 지킨다는 신념뿐이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모한 청년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자본이 없는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자산은 신용, 즉 믿음이라는 것을 어느 날 한 거래처가 내게 말했다. 현대 씨, 이번엔 선금이 없습니다. 대신 약속서를 줄 테니 나중에 받으시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저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망하면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내가 먼저 믿으면 돈도 따라온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거래는 성공했다. 그는 나중에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믿어준 덕분에 나도 믿음을 배웠소.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은 종이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약속의 무게다. 사람들은 돈을 지킬 방법을 묻는다. 하지만 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돈은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작은 거래라도 서류보다 말을 먼저 지켰다. 세상은 거짓말로 움직이는 듯 보여도 결국 진심으로 돌아온다. 진심이 원칙이다. 그 원칙이 쌓이면 신용이 되고 신용이 쌓이면 자산이 된다. 나는 내 이름 하나로 회사를 세웠다. 보증도 담보도 없었다. 오직 말의 무게 하나였다.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 했지만 나는 그걸 원칙이라 불렀다. 나는 돈을 다루는 첫 번째 법칙을 이렇게 세웠다. 절대로 돈이 사람을 이기게 하지 말라. 돈이 나보다 커지는 순간 나는 그 돈을 잃었다. 돈을 다루는 사람이 돈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하면서도 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봤다. 계약서를 쓸 때도 상대의 눈을 먼저 봤다. 그 눈 속에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이익이 커도 손을 잡지 않았다. 돈보다 원칙을 택하는 일은 늘 손해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알았다. 그 손해가 진짜 이익이었다. 어느 해 나는 공사 현장에서 거대한 손실을 입었다. 자재 가격이 폭등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면 회사가 망할 지경이었다. 주변에서 모두 말했다. 회장님, 계약을 파기합시다.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우리가 약속을 깨면 돈은 잠시 남겠지만 이름은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지켰다. 몇 달 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발주처에서 나를 찾아왔다. 정 회장,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더군요. 다음 공사도 맡아주시오. 그 계약이 회사를 다시 살렸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돈은 원칙을 지킬 때 자산으로 변한다. 원칙이란 건 대단한 게 아니다. 지키는 것이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본다면 그건 이미 원칙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유혹을 받았다. 이번 한 번만 규정을 어기면 이익이 2배입니다. 조금만 속이면 큰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러나 나는 늘 웃으며 말했다. 그 한 번이 회사를 망하게 하지. 유혹은 늘 달콤하고 원칙은 늘 쓰다. 그러나 그 쓴맛을 삼킨 사람만이 부의 단맛을 본다. 나는 또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벌 때보다 쓸 때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돈을 벌면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돈을 쓸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철학이 드러난다고 믿었다. 나는 돈을 벌었지만 함부로 쓰지 않았다. 사무실 의자 하나를 바꿀 때도 현장 인부의 식사비를 먼저 계산했다. 회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신뢰가 모인 결과였다. 그걸 낭비하는 것은 단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그래서 이
돈은 함부로 써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한번 흘리면 다시 모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원칙, 약속과 절제가 내 자산의 뿌리가 되었다. 돈은 이익보다 원칙을 따르고 자산은 수익보다 신뢰를 따른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신용을 첫 번째 자산으로 두었다. 그 신용 위에 기술이 쌓이고 사람의 마음이 모이고 그 다음에 돈이 올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회사가 커졌을 때 나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의 자산은 건물도 기계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온 약속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소득은 땀으로 만들고 자산은 원칙으로 세운다. 그 문장은 지금도 내 철학의 중심에 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려고 몸을 움직이지만 부자는 돈을 남기기 위해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돈이 따른다. 그 마음의 중심에 원칙이 있다. 나는 평생 그 원칙으로 살았다. 하지만 세상은 늘 시험을 던진다. 원칙을 지켜도 돈이 떠나는 순간이 있고 신용을 쌓아도 위기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진짜 자산의 가치가 드러난다. 다음은 그 이야기를 하겠다. 돈이 멈추지 않고 흐르게 만드는 법. 그것이 내가 깨달은 세 번째 공식이다. 돈이란 이상한 생물이다.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흘려보내면 돌아온다. 나는 젊은 시절 그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내 머릿속에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벌면 잃는다. 잃지 않으려면 벌지 못한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다. 나는 깨달았다. 돈은 손으로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의 세 번째 공식을 이렇게 정했다. 돈이 흘러야 자산이 된다. 한강다리 공사를 맡았을 때 우리는 늘 자금에 쫓겼다. 자재비는 밀리고 임금일은 다가왔다. 밤마다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회계 담당자의 얼굴이 떠오른다. 회장님, 이대로면 이번 달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럼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오늘 일하는 사람의 땀부터 갚아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돈이 없는데 임금을 먼저 준다는 건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살리면 돈은 다시 산다. 다음날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지점장은 나를 보고 혀를 찼다. 회장님, 담보도 없으면서 또 대출을 신청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소. 당신도 한 번쯤은 사람을 믿어보시오. 그 말에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대출 서류를 내밀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일꾼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피곤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다시 곡괭이를 들었다. 그날 현장은 살아 움직였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은 멈출 때 죽고 흐를 때 산다. 그 후 나는 모든 사업에서 돈의 흐름을 먼저 보았다. 돈은 물과 같다. 막으면 썩고 돌리면 맑아진다. 그래서 나는 돈을 움켜쥐지 않았다. 필요할 땐 과감히 썼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움직이게 한다면 손해라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흘리면 그 길 위에 신용이 자란다. 신용이 자라면 다시 돈이 돌아온다. 그것이 내가 배운 순환의 법칙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종종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이 베푸시면서 어떻게 망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흘러야 나를 기억한다네. 나에게 돈은 도구가 아니라 생명체였다. 내가 돈을 숨쉬게 하면 돈도 나를 살렸다. 그래서 나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돈을 움켜쥐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돌렸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기회가 생겼다. 중동공사 때였다. 사막의 열기와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는 매일이 싸움이었다. 본사 자금은 지연됐고 거래처는 대금을 요구했다. 그때 한 관리자가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본사 송금이 올 때까지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나는 물었다. 지금 필요한 게 얼마요? 약 5만 달러입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그럼 내 이름으로 외상이라도 하시오. 신용이 담보다. 그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 그건 위험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흘리지 않으면 죽는다. 결국 우리는 계약을 이어갔고 며칠 뒤 본사 자금이 도착했다. 그 위기를 넘긴 덕분에 그 프로젝트는 완성되었다. 돈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때 나는 사막 한가운데서 깨달았다.
돈의 진짜 주인은 두려움을 이긴 자라는 것을, 돈이란 건 늘 시험을 던진다. 움켜쥐면 잃고 흘리면 돌아온다. 그러나 그 흐름에는 반드시 신뢰라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 신뢰 없이 돈을 흘리면 그것은 낭비지만 신뢰 위의 흐름은 투자다. 나는 사람에게 투자했고 현장에 투자했다. 그리고 그 돈이 돌고 돌며 회사를 키웠다. 나중에 후배들이 물었다. 회장님, 돈을 어떻게 돌려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돌리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사람에게 흘려라. 둘째, 기술에 흘려라. 셋째, 사회에 흘려라. 사람에게 흘리면 신뢰가 자라고, 기술에 흘리면 경쟁력이 생기며, 사회에 흘리면 명예가 쌓인다. 그 세 가지가 모이면 돈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에서 2번 파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멈춘 돈을 다시 돌렸다. 위기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돈은 숨쉬고 있는가? 숨이 막힌 돈은 나를 짓누른다. 그러나 흐르는 돈은 나를 살린다. 그 흐름은 때로 고통스럽다. 투자한 돈이 늦게 돌아오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견디면 돈은 반드시 주인을 알아본다. 나는 그걸 신용의 순환이라 불렀다. 신용이 있으면 돈이 흐르고, 돈이 흐르면 사람이 모인다. 사람과 돈이 모이면 기술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 기술이 새로운 돈을 만든다. 이렇게 순환이 이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자산이 된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순환하지 못해 결국 사라진다. 흘러야만 머문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돈이란 게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돈은 피와 같다. 멈추면 죽고 돌면 산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쳤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수없이 돈을 잃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흐름을 잃은 적은 없었다. 돈을 흘려보내면 언젠가 그 물길이 나를 다시 찾아온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인생의 법칙이다. 나는 그 법칙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회사를 살리고 내 삶을 살렸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다. 아무리 돈이 흐른다 해도 그 길에 폭풍이 불면 강물은 거꾸로 흐르기도 한다. 그때 사람들은 흔들리고 신용은 시험을 받는다. 그 시련 속에서 나는 4번째 공식을 배웠다. 위기 속에 돈이 진짜 돈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이야기다. 인생의 가장 잔인한 스승은 위기다. 평소에는 아무리 원칙과 철학을 외쳐도 진짜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은 늘 위기 속이었다. 돈도 마찬가지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돈을 지켜내는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체험했다. 수많은 위기가 내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기억했다. 돈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 행동을 먹고 자란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4번째 공식이다. 위기 속의 돈이 진짜 돈이다. 1970년대 중반 석유 파동이 닥쳤다. 모든 공장이 멈췄다.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고 물류는 마비됐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현대도 끝이요. 그러나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느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다만 그 길은 두려움으로 가려져 있을 뿐이다. 나는 즉시 회의실을 열었다. 지금 당장 공사를 멈추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하지만은 움직이면 길이 생긴다.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다. 회장님, 기름이 없습니다. 자재가 없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기름이 아니라 의지가 떨어진 것이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회사도 죽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중동으로 향했다. 사막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다. 나는 그곳에서 현지 정부 관계자를 만나 말했다. 우리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그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돈은 나중 문제입니다. 신용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다. 당신의 말을 믿겠다. 그렇게 우리는 기름을 공급받았고 공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위기는 돈을 시험하는 순간이다.
그 시험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부를 가진다. 돈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긴 사람에게 흐른다. 그 후에도 위기는 끊이지 않았다. 환율이 폭등하고 원자재 값이 오르고 정부 정책이 뒤집히는 일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돈이냐 아니면 책임이냐? 그리고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책임이다. 책임을 잃으면 신용이 무너지고 신용이 무너지면 돈도 떠난다. 그래서 나는 위기일수록 약속을 지켰다. 한 번은 대형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발주처가 대금을 미루고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직원들은 나에게 호소했다. 회장님,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아니,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버티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했다. 이 종이는 은행권보다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었다. 덕분에 현장은 다시 움직였다. 몇 달 뒤 그 공사는 완성되었고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신용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신용은 위기 속에서만 강해진다. 나는 IMF 직전의 시절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경제가 흔들리고 기업들이 쓰러졌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버티는 게 미련한 겁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인원을 줄이고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돈을 지키려 사람을 버리면 돈도 떠난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나는 내 철학을 바꾸지 않았다. 직원들의 월급을 줄이지 않았고 기술자를 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 지금이 기회다. 남들이 움츠릴 때 움직이는 자가 이긴다. 그 결정은 위험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IMF가 끝난 뒤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했다. 돈은 결국 용기 있는 자의 손으로 돌아왔다. 위기 속의 돈은 단순한 자본이 아니다. 그것은 신념의 증거다. 두려움을 이기고 책임을 짊어지고 행동으로 나아간 사람에게만 머문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릴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두렵지 않은 결단은 결단이 아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다. 대신 그 두려움을 밀어내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나는 늘 그 책임감으로 움직였다. 돈은 그 책임의 냄새를 알아본다. 위기는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 평소엔 온화하던 사람도 위기 앞에선 이기적으로 변한다. 그러나 나는 그럴 때일수록 함께를 외쳤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피다. 그러니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마라.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들이 흘린 눈물이 회사를 지켰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위기 속에서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IMF가 끝난 뒤 나는 어느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위기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이 망했는데요. 나는 대답했다. 그들은 돈을 잃었지만 우리는 신용을 얻었다. 그것이 진짜 부다. 돈은 평온한 때보다 흔들릴 때 진짜 주인을 찾는다. 위기 앞에서 지켜낸 돈만이 자산이 된다. 그것이 내가 평생 몸으로 배운 진리다. 돈이란 고요한 바다에 떠있는 배가 아니라 폭풍을 견디는 배와 같다. 배가 파도를 뚫고 나갈 때 그 선장은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다음 원칙을 세웠다. 돈은 속도를 따르지 않는다. 방향을 따른다. 다음 이야기는 그 방향에 관한 것이다. 나는 왜 늘 빠른 돈이 아니라 올바른 돈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겠다. 사람들은 돈을 벌 때 늘 속도를 말한다. 빨리 벌어야 성공이다.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빠른 돈은 화려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평생 그렇게 흘러가는 돈을 수없이 보았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늘 다음 달이면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쫓았지 방향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은 바람과 같다. 바람을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돛을 세우면 그 바람이 나를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5번째 공식을 세웠다. 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따른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느렸다. 그러나 그 느림 속에는 이유가 있었다. 누구보다 빨리 달리기보다 한 번 달리면 멈추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강다리를 지을 때도 모두가 손해라고 했다. 지금 돈이 안 됩니다. 몇 년을 투자해도 이익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다리가 아니다. 이건 나라의 길이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리가 완성된 뒤 세상은 달라졌다. 강을 건너지 못해 고립된 마을이 연결되고 상권이 생기고 도시가 커졌다. 돈은 그 길을 따라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은 속도를 겟는 자에게 머물지 않는다. 방향을 가진 자에게 흐른다. 회사를 키우면서도 나는 늘 느리다고 욕을 먹었다. 회장님, 남들은 벌써 새로운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우린 너무 늦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빠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틀리지 않아야 한다. 그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기업이 단기 이익에 몰두하다 사라질 때 그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결국 방향이 맞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빠른 속도로 쌓은 돈은 바람 앞에 모래성이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 위에 세운 돈은 산처럼 남는다. 1970년대 나는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변은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우리는 아직 시멘트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자동차라니요. 그건 무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방향을 봤다. 도로가 생기고 산업이 발전하면 언젠가 국민이 차를 필요로 할 것이다. 나는 계산보다 신념을 택했다. 지금은 돈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시간이다. 자동차 사업은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다. 기술은 부족했고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돈은 나중이다.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돈은 따라온다. 결국 우리는 포니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세계는 놀랐다. 한국에서도 차를 만든다고? 그날 이후 돈은 우리를 찾아왔다. 속도는 늦었지만 방향은 정확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빨리 번 돈은 남의 돈을 빼앗은 것이고 오래 남은 돈은 세상의 가치를 더한 것이다. 나는 늘 말했다. 남보다 빨리 가지 말고 남보다 오래 가라. 그것이 부의 진짜 경쟁력이다. 빠른 돈은 욕심이지만 오래가는 돈은 철학이다. 한 번은 한 젊은 간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이렇게 결정을 미루십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타이밍은 운이다. 그러나 방향은 의지다. 운에 기대면 이익은 한순간이지만 의지로 세운 길은 평생 간다. 나는 늘 방향을 택했다.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땐 멈추지 않고 고쳤다.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다. 그래서 나는 빠른 성공보다 올바른 방향을 택했다. 돈은 늘 그 뒤를 따라왔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말했다. 속도를 자랑하지 마라. 방향을 세워라. 세상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를 바꾸는 것은 방향이다. 자동차 한 대를 더 빨리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세상을 더 멀리 보는 회사는 드물다. 부자도 마찬가지다. 돈을 빨리 버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돈은 결국 방향을 기억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간 돈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쓴 돈은 아무리 많아도 흩어진다. 나는 그런 돈을 수도 없이 봤다. 건물과 땅을 사모으던 사람들, 단기 투기로 한순간에 부를 쌓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돈은 방향이 없었다. 결국 사라졌다. 돈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 그 길이 바르면 오래 머문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을 빨리 벌 생각보다 돈이 머물 길을 만들어라. 길을 닦지 않고 돈을 쫓는 건 강이 없는 곳에 배를 띄우는 것과 같다. 흘러갈 물길이 없으니 잠시 머물다가 썩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흐름을 만들었다. 그 흐름은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니었다. 사람의 흐름, 기술의 흐름, 신뢰의 흐름이었다. 그 세 가지가 모일 때 돈은 스스로 따라왔다. 이제 돌이켜보면 내가 만든 모든 길은 느렸다. 그러나 그 느림이 나를 살렸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누구보다 오래 남았다. 왜냐하면 나는 속도를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방향을 택했다.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방향 위에서 사람을 세워야 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돈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 이야기다. 돈이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 비로소 돈이 자산이 되는 법을 말하겠다. 돈은 결국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나는 평생 돈을 다뤘지만 그 돈의 주인은 언제나 사람이었다. 기계도
땅도, 기술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6번째 공식을 세웠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착각은 돈이 돈을 만든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나는 평생 그것을 부정하며 살았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만든다. 나는 그걸 몸으로 증명했다. 울산의 바닷가에 조선소를 세울 때였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배를 만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배는 철판이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의 의지가 만드는 것이다. 그때 나는 전국의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현대는 돈이 없다. 기술도 없다. 그러나 열정은 있다. 함께 꿈을 만들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모인 젊은이들은 배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눈에 불을 켜고 일했다. 배가 아니라 인생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매일 새벽 그 현장을 돌았다. 녹슨 철판 냄새, 용접 불꽃의 빛, 땀으로 젖은 작업복의 무게, 그 안에는 돈보다 사람이라는 내 철학이 살아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술자가 나에게 말했다. 회장님, 배가 또 실패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괜찮네. 실패는 기술의 어머니요. 돈은 잃을 수 있어도 사람은 잃지 말게. 그 한마디에 그 청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몇 달 뒤 그 청년은 한국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을 완성한 주역이 되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은 기술보다 사람을 따라간다. 사람을 믿으면 기술은 따라오고 기술이 따라오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이 회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내 이름이 현대지만 당신들의 손이 현대를 짓는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고 병든 자식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회장님,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에게 쓴 돈은 절대 손해가 아니네. 그건 씨앗이지. 그 씨앗은 나중에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 그들이 회사를 위해 밤을 새워 일했고 그 땀에서 또 다른 부가 태어났다. 나는 평생 신용을 믿었고 신용은 사람의 품격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돈이 흘러야 기업이 살아있지만 그 흐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이 떠나면 돈도 떠난다. 사람을 키우면 돈은 스스로 자란다. 실제로 나는 기술자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했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새로운 장비를 사줬다. 그들이 실패해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말했다. 실패를 겁내지 마라. 그 실패가 우리 회사를 키운다. 그들의 눈빛은 점점 강해졌다. 돈이 아닌 자부심이 그들을 움직였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손끝이 곧 회사의 품격이다. 그래서 나는 임금보다 자부심을 먼저 줬다. 사람들은 돈보다 인정에 더 큰 힘을 느낀다. 인정받은 사람은 10배의 가치를 만든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다. 한 번은 한 기사에게 새 장비를 맡겼는데 그는 며칠을 밤새며 그것을 완벽히 조립했다.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이 믿어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거기에 있었다.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영자는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반대로 사람을 믿는 경영자는 돈의 주인이 된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믿었다. IMF 때 모두가 감원하자고 했을 때 나는 말했다. 사람을 지키면 회사가 산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몇 년 후 그 결정이 회사를 살렸다. 함께했던 기술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사람은 기업의 심장이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는다. 돈은 피와 같다. 사람이라는 심장이 있어야 돈이 흐른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거래를 할 때도 협력업체를 선택할 때도 돈이 아니라 사람이 괜찮은가를 먼저 물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돈이 썩고 사람을 잘 만나면 돈이 산다. 결국 사람의 품격이 돈의 품격을 만든다. 나는 가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보다 사람을 키워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를 낸다. 돈은 언젠가 잃을 수 있지만 믿음은 세대를 넘어 남는다. 나는 나의 자산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나의 자산은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이야말로 내가 평생 쌓은 진짜 자본이었다.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도 결국 한 가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감사다.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을 깨달았다. 다음은 그 마지막 이야기다. 돈의 끝, 그리고 부자의 마지막 공식 감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나는 평생 돈을 다루며 살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았다. 돈의 마지막 자리는 감사였다. 돈은 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감사로 마무리될 때 그것이 비로소 자산이 된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잠을 줄였고 나이 들어서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그때 내 마음속에서 대답이 들렸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그것이 나의 7번째 공식이었다. 돈의 끝은 감사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돈이 머문다. 아겐 산게로만 노르메루 크란잔. 나는 젊은 시절 늘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가난이 내게 준 상처는 깊었고 성공은 그 상처를 덮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나는 깨달았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나는 일어섰고 그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단단해졌다. 결국 가난도 내 스승이었다. 나는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배고픔에, 실패에, 모욕에조차 감사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철학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감사는 돈보다 오래 남는다. 나는 그걸 말로만 한 게 아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실제로 실천했다. 한 번은 오래전 내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 지점장을 다시 만났다. 그때 그는 이미 퇴직한 노인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때 당신이 나를 믿어줬기에 지금의 현대가 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이제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나는 대답했다. 감사는 늦을수록 깊은 법이지요. 그날 나는 그 노인에게 내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선물했다. 그건 값비싼 물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날 느꼈다. 돈은 순간의 거래지만 감사는 영원의 계약이다. 감사는 단지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는 힘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은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머물기 때문이다. 돈은 생명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는 온기가 있다. 그 온기가 있는 곳에 돈은 머문다. 나는 아무리 큰 거래를 해도 상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다음 기회를 만들었다. 나는 어느 날 해외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창밖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내가 흘린 땀과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긴 도시가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맙다.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예전에는 숫자만 보였지만 그날은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돈은 늘 변했지만 감사는 변하지 않았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내가 가난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도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여유를 나눴다. 나는 그때 다짐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자마자 나는 남을 도왔다.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마음을 돌려주는 일이었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감사의 순환이었다. 돈이 돌듯이 감사도 돌아야 한다. 멈추면 썩는다. 흘리면 살아난다. 나는 자주 말했다. 돈을 흘리면 부가 남고 감사를 흘리면 사람이 남는다. 그 둘이 합쳐질 때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건물이나 땅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나 감사로 쌓은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그걸 수없이 보았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 나를 믿어준 직원들, 나의 결정을 끝까지 따르던 동료들, 그들은 모두 내게 남은 가장 큰 자산이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고맙다.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었다. 감사는 겸손에서 나온다.
교만한 부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돈이 자신을 키웠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내가 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시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뿐이다. 그래서 감사했다. 돈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은 내가 돈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젊은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부자가 된 뒤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고마움이지. 기자는 놀라며 되물었다. 고마움이요? 보통은 자부심이나 성취감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부심은 하루면 사라진다. 그러나 고마움은 평생 간다. 그가 펜을 멈추며 말했다. 그 말씀이 기사 제목이 되겠네요.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고마움이 없는 성공은 불행의 시작이요.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전략이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절대 적을 만들지 않는다. 적이 없으면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평생 적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했다. 대신 모든 사람에게 감사했다. 심지어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도 감사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철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분은 복수보다 감사에서 나온다. 나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마지막엔 돈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감사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십시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돈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돈은 사람의 그릇을 본 뒤에 머뭅니다. 그릇이 비좁으면 돈은 넘쳐 흘러나가지만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릇이 깊어 돈이 고인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 깨달았다.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결국 남는 것은 감사뿐이었다. 돈은 사라져도 감사는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은 다음 세대의 자산이 된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이다. 이제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그 모든 공식의 끝, 돈이 흘러 자산이 되고 신용이 믿음이 되어 사람에게 돌아가는 순환의 완성. 그것이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의 결론이었다. 다음은 그 결론의 이야기다. 돈의 철학이 인생의 철학으로 바뀌는 마지막 순간 그 이야기를 하겠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돈은 늘 나를 시험했다. 가난한 청년일 때는 버는 법을 묻고 기업을 세웠을 때는 지키는 법을 묻고 나이 들어서는 쓰는 법을 물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단 한 가지를 물었다. 너는 돈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배우고 사람으로 세상을 배웠다. 이것이 내 철학의 마지막 문장이다. 돈이란 결국 인간의 거울이다. 욕심이 많으면 흐려지고 믿음이 있으면 맑아진다. 나는 평생 그 거울을 들여다보며 살았다. 어느 날은 흐리고 어느 날은 빛났다. 그러나 내가 배운 건 한 가지였다. 돈은 결코 적이 아니다. 다만 주인을 가릴 줄 안다. 그래는 한조가 그리고 그 주인은 늘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었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깨달았다. 돈을 다스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계산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 내가 세운 7가지 공식은 그 철학의 발자취였다. 가난 속에서 배운 태도, 원칙으로 쌓은 신용, 흘려보내며 만든 순환, 위기 속에서 지켜낸 용기, 방향으로 세운 비전, 사람으로 만든 자산, 감사로 완성된 인생. 이 7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강물처럼 이어진다. 그 강은 결국 한 바다로 흘러간다. 그 바다가 바로 자산이다. 나는 이 자산을 단지 돈으로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자 인간의 품격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었다. 어떤 이는 돈이 많아 불행했고 어떤 이는 돈이 없어 행복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다. 돈을 도구로 보느냐 주인으로 보느냐. 나는 돈을 도구로 봤다. 도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돈을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면 관계를 죽인다. 나는 늘 경계했다.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움직이게 하라.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나는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다. 나에게 돈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내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마다 생각했다. 이 돈은 그들의 가족에게 밥이 되고 아이의 꿈이 되겠지. 그 생각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쓸 때마다 감사했다.
돈을 쓴다는 건 곧 책임을 나눈다는 뜻이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돈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내 인생의 확실한 진리였다. 나는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실패도 했고 후회도 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지켰다. 돈을 정직하게 벌고 바르게 썼다. 그것이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에 나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은 인간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네 마음이 올바르면 돈도 올바르게 흐른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새 인생의 석양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만든 다리와 조선소, 공장과 도로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구나. 나는 그 손들이 만들어낸 소리를 들었다. 망치질, 엔진음, 기계의 굉음. 그 안에는 내 젊은 시절의 꿈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내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든 길 위에서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 길 위에 돈이 흐르고 사람의 땀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돈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마지막엔 알았다. 내가 돈을 이끈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이끌었다는 것을. 돈은 내게 신념을 가르쳤고 책임을 일깨웠으며 감사의 마음을 남겼다. 결국 돈은 인생을 비추는 철학의 등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돈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돈은 믿음이요, 방향이요, 감사의 결과다. 돈은 신용에서 태어나고 방향에서 자라고 감사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순환이 이어질 때 비로소 인생이 자산이 된다. 나는 그걸 부의 순환이라 불렀다. 그 순환을 끊지 않기 위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다스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새벽마다 생각한다. 오늘도 내 마음의 흐름은 바른가? 돈이 흐르는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흐르는 방향이다. 마음이 바르면 돈은 따라온다. 마음이 어그러지면 돈은 떠난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매일 다짐한다. 돈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증명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쫓지 말고 신용을 쫓아라. 돈을 벌지 말고 방향을 세워라. 돈을 모으지 말고 사람을 모아라. 그리고 돈을 쓸 땐 감사로 써라. 그 네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돈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평생 걸어온 길에서 얻은 결론이다. 돈은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내가 흘린 땀, 지킨 약속, 견딘 고난, 나눈 감사, all of that, 그 모든 것이 돈의 얼굴을 만들었다. 나는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돈을 이기려 한 적이 없다. 다만 돈을 올바르게 다루려 했을 뿐이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요약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이 나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한 번도 돈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위해 사람을 버리지 않았고 돈 때문에 신용을 팔지 않았다. 그 단단한 신념이 내 평생의 자산이었다. 이제 내 앞에는 더 이상 사업도 공사도 없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믿는다.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가 새벽에 일어나 나처럼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말해주고 싶다. 돈은 네가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벌었는가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를 때 돈은 네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돈은 나를 키운 스승이었다. 그러나 진짜 부는 돈이 아닌 사람, 감사, 신뢰, 그리고 방향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인생을 배웠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배움을 세상에 남기고 싶다.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하라. 돈은 흘러야 자산이 된다. 그러나 감사로 마무리될 때 그것은 인생이 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짓는다. 돈이 항상 당신에게 흐르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르게 흘려라.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철학이다.